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몰아가는 이 한국의 경제 위기가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짤막하게 해볼까 해요. 15일인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단독, 윤석열 쿼드 가입, 발빠른 행보, 호주, 인도 총리와도 통화를 한다. 윤석열 당선자는 자신의 외교 안보 분야의 이 대선 공약이었던 쿼드 가입에 대한 행보를 시작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 쿼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와 인도 이 4개국의 안보 협의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쿼드라는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어원 그대로 이 4개의 나라가 함께하는 안보 협의체라는 뜻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겪었던 여러분들 한안령 기억하시죠? 그 박근혜 정부 때 한안령을 만들어냈던 그 희대의 똥볼 2016년 7월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사드르 배치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뭐 제작했던 컨텐츠들 연예인들이 출연하고 있던 어떤 광고들 이런 것들이 중국 내에서 송출 자체를 하지 못하게끔 금지하는 제재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어떤 들어오려고 했던 그 단체 관광 상품 역시도 중국 내에서 판매가 금지가 됐죠. 그러면서 겪었던 우리의 경제적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시장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로 붐비던 예를 들어 뭐 명동과 같은 거리에서는 순식간에 이 한적해지기도 했던 부분들, 여러분들 그것을 피부로 직접 겪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안령은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경제 타격을 크게 줬던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1월에서야 한안령이 풀리는 움직임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망쳐놨던 한국과 중국의 이 외교 관계를 어렵사리 정말 회복시켰던 전략적 상호 신뢰를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 확정 이후 불과 5일 만에 5일에서 6일 만에 이걸 또다시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모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 쿼드에 대한 가입을 이 지지를 해왔던 측에서의 주장은 이래요. 중국의 반대편에 서는 것보다 가치를 공유하는 그냥 그룹일 뿐이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일 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지난해 12월달 연합뉴스의 기사를 좀 하나 보시죠. 아미티지 한국 반중협의체 쿼드 합류 원한다면 어리석은 일.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이 쿼드 합류를 희망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려고 한다. 자신의 이 발언을 무례함이 아니라 우정의 표시로 생각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쿼드는 문화나 정치 기구가 아니라 명백히 반중 안보 협의체임이 분명한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 무리하게 가입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의 실질적 위협에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한국이 반중 안보 협의체에 있는 다른 네 나라에 합류하고 싶다는 것이 이게 맞다라고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인도 태평양 지역 이 4개국의 대중국 견제 기구이고, 그리고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쿼드가 안보 그룹이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다른 나라를 합류시킬 때는 매우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즉 쿼드는 그러니까 반중국 그룹으로서 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공식 안보 그룹인 거죠. 문제는 뭡니까? 중국의 입지가 아무리 미국의 전방위적 외교의 압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이 좁아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중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 의존도를 점차 좀 줄여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계속 있어 왔던 거지만, 올해 기준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5.3%예요. 1위입니다. 1위. 1위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어떤 흑자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수출만이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입 의존도 부분만 따져보더라도 수입 의존도가 50%를 넘는 품목만 무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88개래요. 그리고 그중에 수입 의존도 70%에 해당되는 건 653개고요. 특히나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 상당수가 국내 이또 우리나라의 어떤 주력 산업들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중간재 품목들이죠. 그 중간재 품목들을 들여와서 또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 중간재 품목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쿼드 가입은 이 향후 중국과 북한의 정말 극단적인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미 한학령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쿼드 가입국 가운데서 한국말이 정말 마치 동네북처럼 이리저리 휘둘릴 가능성이 역시도 충분하죠.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하는 평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아무리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세계 6위권 이상 끌어올라왔고 또 뭐 경제력도 10위권 위에 올라섰고 뭐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갔다라고 한들, 한반도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어떤 경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문제가 이미 충분히 예고되는 일에다가 사전에 분명 차단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 멍청한 짓을 할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자의 주도적 행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이미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 타격을 우리는 선행학습을 했어요. 그것이 회복된 것이 불과 2년이 조금 넘은 상황인데 다시 되돌이표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 사드 배치는 비교조차 되지도 않을 차원이 다른 수준의 이 충격을 줄 수 있는 이 최악의 수를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당선인 행보 과정에서 곧바로 두게 된 거죠. 지금 이 때문에 벌써부터 주식 커뮤니티 지금 완전 난리 났다라고 하잖아요. 뭐 경제 망조를 지금 눈치를 채고 완전 다 뒤집어 엎어진 상황이라고 해요. 무엇보다 코로나 문제를 지금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말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치명타를 안겨주겠다라는 예고가 지금 득이되는 게 전혀 없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작년 3월에 올라왔던 오마이뉴스 임상훈 기자의 글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좀 한번 읽어봐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자, 함정에 빠진 한국, 미국과 일본의 노림수. 자, 보게 되면 이른바 쿼드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쿼드라고 하는 것이 4개국 안보그룹 회의인데 여기에 쿼드 플러스라고 해서 다른 나라들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자, 4자 안보 회의를 줄여서 부르는 말 쿼드 2000년대 들어서 등장을 합니다. 자, 보면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으려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동맹국들 간의 안보 라인. 미국뿐만 아니라 세 나라의 전략적 이해 관계와도 직결하는 그룹입니다. 자,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잇는 동맹 체제 강화는 부시 대통령 당시 처음 추진이 됐죠. 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의 무역 총액은 5천억 달러에서 2조 9,700억 달러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약 10년 동안 수직 상승하는 경제 규모. 결국 2011년에는 일본을 앞지르게 됩니다.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일본은 그 당시 경기 침체, 인구 감소, 재정 적자. 자, 결국 이 때문에 장기 집권을 하던 자민당이 2009년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정권을 잡았던 그 당시 이제 일본 민주당 경우에도 결국 이를 잡지 못하고 3년 만에 다시 자민당의 아베 신조가 집권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추월을 당했던 일본은 이듬해 이제 2012년 9월 그들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여기에 이제 중국 해군 호위함 2척이 나타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센카쿠 열도 분쟁의 시작. 이때부터 중국을 미래의 일본을 위협하는 가상의 적으로 일본 정부는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3년 2월 아베 총리 당시 이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인도 태평양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협에 맞설 장기 전략으로 동쪽에서는 미국을 견인하고 서쪽으로는 인도와 그리고 인도 태평양을 잇는 거대한 대중국 방어 시스템을 구상하는 것. 이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죠. 그래서 중국과 해결되지 않은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 역시도 일본의 어떤 적극적인 구애. 그리고 이제 1962년에 중국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패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14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발표한 1대1로 계획. 이 아시아와 또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거대한 경제 협력체로 인도가 이 계획에서 또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지 못할 어떤 위험도 같이 또 가중되다 보니까 인도양의 지배권을 통째로 중국에 넘겨주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인도 역시도 함께 하게 되죠. 그리고 이쯤에 아베가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칭을 고안해서 전면에 내걸게 되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마른 목골로 잇는 모양이 되어버립니다. 자, 트럼프 시대. 트럼프 대통령을 인도 태평양 전략에 견인하기 위해서 일본이 사활을 겁니다. 안보 비용을 절감하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아베가 당시에 이 아시아에게 미국 역할의 상당 부분을 일본이 수행하겠다라는 솔깃한 제안을 던지죠. 인도 태평양 역할로는 미국의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정치 경제적인 어떤 부담 때문에 준비를 좀 하고 있던 그 차에 아시아 진출을 일본이 길을 닫고 문을 활짝 열어주고 기다려주겠다라고 하니까 땡큐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목적. 1월에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아베 전 총리가 역선한 자유와 개방의 인도 태평양 대신에 안보와 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자, 중국의 안보를 위협받는 반면 경제를 위해서는 중국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 바이든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견인하기 위해 안보와 번영을 내걸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안보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것이 미국의 구상. 그리고 이것이 이제 쿼드 플러스의 모습이 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이아몬드 구상을 거쳐 쿼드로 이제 구체화해 미국을 견인하는 일본은 중요한 것은 애초에 한국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한국은 애초에 빠져 있었던 거죠. 즉 그러니까 일본의 주도적인 안보 네트워크
수혜자는 쿼드에 소속되어 있는 각국의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일본이 지금 이렇게 던져놓은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통해서 맞아떨어지면서 유지가 되어 왔던 건데, 역시나 최대의 수혜자는 일본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글이기도 한 거죠. 심지어는 앞서 보셨던 기사처럼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역시도 이제 이게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뭐 한국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이상 이 쿼드에 가입하는 것은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정도의 이야기를 했던 거죠. 윤석열 당선자가 과연 어떠한 연유에서 쿼드를 추진하려고 하는 걸까? 라는 것을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윤석열 당선자의 친일 논란, 당선 이후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될 문제가 될 것임을 저는 장담을 합니다. 실제로 눈에 띄게 지금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쿼드 가입 소식은 그러한 친일 논란에 맞닿아 있는, 그러니까 국내는 득보다는 정말 실만 되는, 그 최악의 이 수가 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사지에 몰아넣을 그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쿼드 가입에 대한 이 내용들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2030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2030, 특히 20대가 지금 이러한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너무 메타버스화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내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판단하에 이 정치 후보들을 마치 게임 캐릭터화하고, 그리고 소위 이제 그들이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당선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은 소위 캐삭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게임을 할 때,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게 캐삭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캐릭터 삭제방이라고 해서 서로 이제 어떤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임 캐릭터를 내기로 거는 거죠. 그래서 진 사람이 캐릭터를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 캐릭터를. 근데 이번 대선을 이 20대가 진 사람은 캐삭방 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캐삭방이 뭐냐? 감옥 가는 거예요.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당선에 실패한 사람은 감옥 가라, 캐삭방을 해라. 이런 지금 정치의 이 분위기의 환경 자체를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하나의 그 게임 캐릭터화하고, 그리고 그런 감옥 가는 일들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캐삭방이라고 이야기하는 20대의 그 정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렇지 않게 이 대선을 게임처럼 생각하는 그런 정서,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20대가 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전 개인적으로 더 많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실제로 2030과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들어보면 의외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임처럼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20대가 빨리 좀 제정신을 차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데, 아마 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시점이 이번 정부가 되지 않을까. 참, 그래서 소위 이런 20대의 문제, 그리고 이 요즘 각종 커뮤니티에서 4050과 2030에서의 어떤 마치 세대 갈등화 되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4050이 그래 2030 니들 그래 니들이 뽑았잖아, 20대 니들이 뽑았으니까 니들이 감당해야지 어쩌겠냐, 우린 할 만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그 분노하는 마음을 이해하나, 지금 그거죠. 피부에 와닿게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지난 여러 어떤 정부를 겪으면서 느껴왔던 것들을 통해서 이는 게임이 아니고 내 삶의 일부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그러니까 니들이 몰라서 그래, 가르치려고 하면 더 반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선 이후에 바깔기를 더욱더 정말 더욱더 대선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그러한 연유인 거죠. 2030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들은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끊임없이 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2030을 끌어들일 만한 이슈를 제대로 만들었던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2030의 정치에 대한 그 관심이 적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최근 들어서야 사실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 거지만 그 이전엔 큰 비중도가 없었죠. 투표율도 낮았지만 실제로 정치인들의 경우에도 청년들을 크게 관심 두지 않고 그들의 어떤 문제에 대한 큰 관심을 갖지 않았고, 선거 때만 되면 찾았던 것이 청년들이었죠. 그렇다가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청년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늘어났던 것이고, 그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미 그 오래 이전부터 쌓아왔던 진입장벽을 허물고 그들이 소위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는 그 발판들이 아주 오랫동안 차곡차곡 쌓여져 왔다라고 한다면 긍정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건데,
때 아직 그 시기적으로 분명히 잃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번 투표 결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 20대 여성 득표율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쏠렸던 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뭐 소위 여초 커뮤니티를 통해서 현대사를 좀 배워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권리당 가입을 하면서 이 늘어난 청년들의 경우에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문제가 뭔지를 알았다. 그래서 지난 이 민주당의 역사와 현대사를 좀 배워보겠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전 이제 신호탄이 쏘아졌다고 봐요.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그 신호탄이 이제 쏘아졌다고 봐요. 근데 솔직히 해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현대사들을 공부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20대 때 4050과의 어떤 세대 차이가 있었던 것과 그 갈등이 있었던 것과 좀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더 나서서 2030과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내는 일들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그런 일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름 그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바깔기를 하면서 2030의 마음을 돌려보겠다라고 이제 투쟁의 의지로 함께 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은 것은 알고 있으나 전 그 역사가 길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촛불 집회로 들고 일어나야 돼요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네, 하실 수 있는 일들은 모두 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소위 민주당에서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개파 간에 똘똘 뭉쳐져 있는 이들 민주당 내 기득권들 역시도 이번 기회에 무너뜨리고 허물어야 된다. 소위 우리가 180석을 몰아줬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은 사실 우리가 외면적으로 봤을 때 180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수를 몰아줬던 것은 분명하나 실제로 그들 그 180명에게 공천권을 준 소수의 어떤 중진급 의원들, 그 의원들이 민주당을 주물러 왔기 때문에 생겨왔던 일들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수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저는 저대로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전달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민으로서의 역할, 뭐 소위 이제 그 뭔가 민주당에 직접 권리당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하시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는 뭐 당원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커뮤니티를 통해서 바깔기를 통해서 이러한 지금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각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역량을 최대한 지금 발휘를 해주셔야 될 때입니다. 대선 이전보다 대선 이후가 더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싸워주셔야 합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